그렇습니다. 궁금한 점도 아마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예, 두 분 이렇게 모시고 과연 기술과 인문의 만남, 영화 속에서 또는 현실 속에서 비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서로의 강연을 들어보셨으니까요. 궁금한 점이 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처음 뵀는데 얼마 전에 TV 우연히 보니까 나오시더라고요. 그 최인호 씨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영화 뭐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나오시는데 보니까 이 소개를 보니까 문학평론가, 영화평론가 이렇게 하는데 이 문학, 이 소설이나 이거 영어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 영화도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것도 다 보셔야 돼. 저는 페이퍼를 보나 안 보나 대중들이 잘 모르잖아요. 뭐 읽었다고 그러면 읽었나 보다 그러지만 그 대중적인 것들은 읽었나 한번 안 읽었나 금방 이게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엄청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양쪽을 하는 거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러실 것 같은데 힘드신 점도 있고. 네. 힘든 것도 있지만요. 그래도 제일 좋은 건 보고 싶은 영화랑 읽고 싶은 책을 거의 제공받는 거. 협찬. 네. 협찬이 아니라 이제 읽어달라고 이제 봐달라고 이제 하니까 그거는 장점인 것 같은데요. 그게 또 단점이에요. 꼭 읽고 싶은 책만 읽는 건 아니고 영화를 그 사람들이 오라는 곳에 오라는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데이트 무비를 본 적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랑 같이 즐겁게 저녁도 먹고 그런 건 좀 아쉽지만 근데 자꾸 읽고 자꾸 볼수록 좀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들이니까 그런 것도 가장 또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또 어떤 점에서는 너무 많아서 피곤하기도 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도 별로 힘들지 않고 즐겁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교수님? 다행인 것 같아요. 또 좋아하는 일이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네. 남는표 있으시면 저희 함께 나눠주시면 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네. 제가 여기 영화 몇 개 보여드린 것 중에 좀 이렇게 뭐 바이오 하면 윤리, 우리 몸하고 아주 밀접한 거니까 그런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 뭐 아일랜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지레 이렇게 해갖고 이런 걸 보이면 또 모방 범죄 같은 것도 자꾸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를 영화로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거가 바람직한 건지 혹은 이렇게 네거티브한 면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어떻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자꾸 보여서 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작품 속에서. 네. 이제 저도 이제 대답과 함께 이제 질문과 연결될 말일 것 같은데요. 아까 선생님이 보여주신 자료 중에 그 엄마의 모체에서 난자를 그걸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아주 오래된 그 고전 신화적 오이디푸스가 생각나는 거예요. 오이디푸스가 사실은 신탁을 받잖아요. 그거는 이제 과학기술 통한 건 아니지만 아마 아버지 죽이고 엄마랑 결혼을 해서 동생인지 아니면 아들인지 모르는 애를 낳겠다. 결론은 같은 거예요. 동생인지 아들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이 고민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실현되든 저렇게 실현되든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오이디푸스 신화에서 보면 오이디푸스가 되게 똑똑한 남자로 그려지거든요. 가장 그 근방에서 가장 똑똑한 남자가 저지르는 실수와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이제 추방자가 돼서 혼자 길을 떠나는데 그러니까 제 답이자 이제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영화 속에서도 보면은 꼭 그런 약간의 선지적 과학자들이 좀 추방자가 많이 되잖아요. 이를테면 좀 나쁜 미래를 그린 사람처럼 아까 그 거미손이라고 해야 될까요? 몸에 그 친구도 기술을 해서 결국 추방자 대열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묘사되는 것에 대한 속상함은 없으실지 그거 좀 저는 궁금했었어요. 네. 뭐 할 수 없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저 좋은 영화도 있고 그런데 그 신화 얘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데 아마 이름이 이피스인가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태어날 때 여자로 태어나요. 여자로 태어나는데 집이 굉장히 가난한데 그때는 이제 애 둘 낳아서 키우긴 힘들고 근데 이제 남자가 아니면 죽인다. 아빠가 선언을 해요. 이 뱃속에 들어있는 애가 남자가 아니면 죽인다. 근데 엄마가 낳고 보니까 여자야. 그래서 얘를 엄마만 알고
남자로 키워요. 남자 아버지를 속이고 그게 가능한지 어쩐지 모르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남자로 키워. 실제는 여자인데 근데 이 남장을 한 여자가 여자를 사귀어갖고 사랑에 빠져요. 근데 실제로는 얘는 여자지. 그래갖고 이제 아빠는 이제 결혼을 하라고 이제 했는데 그 전날 신전에 가서 엄마랑 빌었는데 그 여자애가 남자로 변해요. 그래갖고 이제 정상적인 남자가 돼서 결혼을 하는데 이게 신화에 나오는 일인데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여러분들 이게 이상한 얘기 같지만 태어날 때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남성으로 변하는 그런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뭐 자세한 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런데 더 이런 게 저 카리브해 연안의 어떤 부족에서는 그게 굉장히 커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았을 때 딸이더라도 키워봐야 알아. 얘가 진짜 딸인지 아닌지 사춘기가 지나면서 남성 성기가 점점점 나오면 아 얘는 아들이었구나. 그렇게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신화에서 나온 것들이 정말 얼토당토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실제인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대라는 걸 또 알게 되더라고요. 네, 모든 것은 과학자의 책임은 아니군요. 100%는 아닌 것 같은데요. 모르던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두 분께 있으시면 자유롭게 손을 드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생각하시는 동안 저도 사실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과학 영화나 공상 영화를 보다 보면 과학자들과 감독이죠. 그 영화 감독끼리 계속 그 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뭐 35개 게놈 말씀하셨는데 과학자는 그걸 순서대로 나열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영화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 그러나 감독은 이거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 감동을 전하는데 문제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두 분은 과연 그 기술과 인간의 감성을 함께 담아내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좀 넣어야 될까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결국은 영화라는 건 좀 허구의 영역이잖아요. 아마 감독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런 느낌도 저는 약간 농담처럼 해보자 이런 거예요. 왜 의학 드라마를 의사들이 못 보잖아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장면이 많아서. 네. 그래서 말하자면 뭐 약간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그 허구가 들어가는 부분에 직접 당사자인 전문가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게 일단은 전제인 것 같아요. 그건 재현 불가능한 세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기술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감독일 경우에는 저는 좀 바꾸는 것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기술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없이 그냥 눈요깃거리로만 만들고 싶어서 그걸 말하자면 남용하는 거라면 저는 그거는 오히려 영화로 안 만들어질 정도로 감독과 투철하게 싸워도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네네. 예, 네, 저도 오히려. 비슷한 생각인데 그래서 저는 이 좀 아까 잠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책도 이렇게 쓰고 그런데 이런 대중한테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책을 써갖고 책방에 제가 써놓은 책 앞에서 기다리는데 아무도 들춰보지를 않는 거예요. 옆에 책은 이렇게 들춰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들춰보고 그래도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책이 수천 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책 중에서 내 책을 보려는 참 보장은 너무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과학기술을 이렇게 전수를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제 생각에 드라마를 만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드라마는 그냥 그 시간만 되면 이거 히트하는 거는 길거리에 사람도 없이 막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거 가끔 들어가도 좋지만 뭔가 좀 자연과학을 스며드는 그런 것들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같은 거에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메시지. 그러니까 디테일한 것까지 뭐 꼭 전문가적인 그런 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 일반적인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고 이게 이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라면은 이런 실제하고는 좀 다르더라도 이제 좀 이렇게 각색이 돼 갖고 강렬하게 전달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영화나 드라마의 또 어떻게 보면 속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 드라마를 제작하는 게 꿈이라고. 제가 직접 네. 제작은 못하고 제작하는 거 도와드리는 걸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네. 연결이 안 돼요. PD를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 네. 문과 쪽 PD하고는 전혀 말이 안 되더라고요. 이 융합이 전혀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과 저희 학부 졸업한 PD를 하나 섭외를 했어요. 어쩌 다분 다 문과 출신. 그래서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말이 돼요. 그래갖고 제작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네. 작가를 붙여갖고 썼는데 이게 탈락을 했어. 이게 보니까 이게 심사를 하더라고요. 그 네. 방송국에서 이런 그 PD들 모임에서 네. 근데 이게 재미없다. 그랬더니.
그래서 아직도 성사를 못 하고 있어요. 예, 제가 또 한번 백방으로 뛰어보겠습니다. 방송국에. 네, 질문 있으시죠? 제가 이제 사업하다 모든 걸 다 잃고 다시 지금 재기를 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인데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강유정 교수님한테 여쭤보겠는데, 과거의 기억을 지울 수 있는 기술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바로 현재 집중하는 겁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하면, 물론 뭐 그게 100%는 안 되겠지만 기술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정신적으로 집중을 하면 과거에 연연하지 않게 되면 그럴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요. 그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나 또는 뭐 모델 같은 걸 보여주고, 그 모델과 연결된 그 시나리오와 연결된 과거의 기억들, 그것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실험을 했더니 실제로 미래 모델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과거의 기억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기억의 긍정적인 측면을 내가 강하게 인식을 하도록 그렇게 모델링을 하면 내 과거의 기억조차도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식이나 마인드를 어떻게 먹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실험인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측면에서 그 영화나 아니면 문학이 갖는 어떤 영향력이라고 그럴까요? 효과라고 그럴까? 그런 게 어떤 게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판타지를 이루셨다니까 굉장히 저는 감사드려요. 왜냐면요, 신데렐라가 결혼에 성공을 못했으면 수많은 신데렐라 판타지가 안 생기거든. 누구는 한 사람쯤은 판타지를 이뤄줘야지 판타지가 저는 유지가 된다고 봐요.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개축 성공하신 분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진짜 계시니까 그게 판타지가 저는 정말로 된다고 믿어요. 전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는 오히려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 번째 질문은 사실은 문학적인 질문이시죠. 근데 저는 기억의 축복은 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래를 비전을 새로 세워서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그거보다 좀 더 손쉽게 망각이라는 능력이 없었으면 참 인간이 괴로웠겠다. 근데 그 문학이라는 것 혹은 영화가 판타지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과거 재구성도 잘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언 맥큐언이라는 작가가 쓴 속죄라는 소설이고 영화로 어텀먼트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도저히 죄를 속죄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속죄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를 쓴 거죠. 그냥 허구 속에 그 이야기를 써서 허구를 만들어서 속죄를 하는 내용인데, 결국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에 따라 달라지고, 근데 문학이 갖고 있는 혹은 영화가 갖고 있는 판타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이미 변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역사가 돼버리거나 화석화된 얘기들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사람의 욕망인 것 같아요. 바꾸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또 문학이나 영화가 해주는 게 아닌가. 우리 올해 굉장한 히트작인 관상도 사실은 뻔한 얘기지만 어차피 개유정나는 성공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고 싶은 것. 그러니까 사람이 망각이 없으면 기억이 재구성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망각하니까 사람들이 기억의 재구성에도 좀 관대한 것 같고, 그게 좀 문학이나 영화가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 기억 말씀은 아까 이제 문학적 이런 판타지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그 기억에 관련된 영화들도 몇 편인데 첫 키스만 50번째 뭐 그런 영화도 있고, 페이첵이라는 그 첫 키스만 50번째는 하루하루 이게 이 기억이 지워지기 때문에 늘 첫 번째 키스를 하는 그런 여자고, 페이첵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게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어떤 그런 프로페셔널한 기관에 가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 2개월 동안 일을 하면은 거기에 있는 비밀을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2개월 동안의 기억을
지우는 그런 걸 하는데 보면 거기 영화에 보면은 이 신경세포하고 지금 이제 기억이라는 거 뇌가 기억을 어떻게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이해를 해가는데 옛날에는 몰랐는데 신경세포하고 신경세포 사이에 시냅스라는 게 있는데 공간 거기에 이제 기억이 저장된다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레이저 건으로 그 페이첵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를 쏴갖고 없애갖고 하는데 이제 그건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최근에 과학 기술이 발달을 해갖고 존스 홉킨스에서 연구 결과를 작년인가 발표했는데 기억을 지우는 어떤 테크놀로지를 발표했다고 이제 헤드라인 뉴스에 나왔는데 이제 뭐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런 우리가 원하는 기억을 이제 지우는 그런 것들도 이제 기술적으로도 가능한 진보가 있다라는 걸 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말 왜 사고로 기억을 잃는 경우도 있으니까 거꾸로 따져보면 기술이 발달할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아까 방금 말씀 교수님께서 기억 지우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억을 지울 수 있다면 기억도 입력시킬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지식을 입력하는 방식으로도 어떻게 가능한지. 예, 그거 지식을 입력하는 거는 더 손쉬운 방법이 현재 지금 개발되고 있는 방법이 뇌에다가 넣지 말고 우리 있잖아요.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있지만 메모리 스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로봇팔 단 거 있잖아요. 원숭이에다 로봇팔 단 거를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싱이라고 그러는데 브레인하고 머신을 인터페이싱 시키지만 지금 또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냐면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싱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뇌하고 컴퓨터를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에다가 넣지 말고 컴퓨터 칩에다가 넣어서 그거를 이제 뇌하고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드 메모리를 직접 거기다 주입할 필요 없이 옆에 그 저거 뭐 익스터널 하드 메모리 있잖아요. 메모리 스틱이나 거기다가 해서 컴퓨터랑 연결하면 결국은 우리가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이제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 준비만 하면 되는 거죠. 거기다가 해놓고 머리에다 하나 꽂고 가면 뭐 줄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제 그 후배 교수 중에 하나는 거의 컴퓨터를 등에 달고 사는 친구가 있어요. 마치 그 거북이 집같이 항상 외국 출장 가면은 뒤에 세게 컴퓨터가 어김없이 들어 있는데 모든 걸 그 컴퓨터에 넣어놓은 거야. 자기가 궁금한 거. 그래서 이제 내가 타고 가면서 야 우리 저기 도착하면 시차가 얼마나 나지 그 나라는. 그러면 이제 탁 꺼내요. 그러면 촉촉촉촉하면 PDF 파일로 이렇게 세계 지도가 보이고 이게 시경선에서 몇 시간 차이 나요. 이렇게 하고 또 어디 로마에 가면 그리스 로마 그 신화의 계보들 우리 뭐 태정태세 문단세도 모르는데 뭐 이 그리스 로마 신들 모르잖아. 그 계보를 쭉 놓고 이제 가이드가 설명하는 거 듣고 그래요. 그렇거든요. 그럼 그 컴퓨터에 다 저장이 돼 있고 컴퓨터에 어디 들어 있는 것만 알면 꺼내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꺼내 보지 말고 컴퓨터를 칩에다가 직접 머리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꺼내 보지 않고 그냥 그럼 거기 혼이 다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뇌에다가 직접 집어넣는 거는 좀 아주 가야 될 길이 멀고고 지금 이제 브레인하고 컴퓨터하고 인터페이싱하는 기술은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더 손쉬운 길일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아까 책 말씀하셨잖아요. 책이 서점에 가면 책이 많잖아요. 그래서 10,000권 있다 지금 그 피터 드러커는 앞으로 이제 책이 없어질 거다 하셨거든요. 그 대신 문자는 남는데 책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아까 영화도 했지만 그게 이제 앞으로 책이 그런 칩으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으면 그 지식 생산성이 굉장히 폭발하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미래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책이나 신문 같은 게 그렇게 쉽게 없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익숙해 있어갖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런데 이제 하여튼 뇌하고 뭔가를 연결하는 기술들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뇌가 굉장히 미지의 부분이었거든요. 모르는 부분이었는데 뇌에 대한 아직도 모르는 게 대부분이지만 기억이 뭔지 어디에 기억이라는 게 저장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외부 장치들을 뇌랑 연결하려고 그러는 예를 들어서 인공 시각, 인공 귀 이런 것들도 다 뇌가 듣는 거거든요. 보는 게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눈은 신호만 줘갖고 뇌가 다 보는 거거든요. 소리도 뇌가 듣는 거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뇌랑 연결하려는 기술들이 지금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바로 융합 기술이죠. 바이오하고 이런 IT 기술하고 그게 이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미래의 세계는 어떻게 지금 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학교가 많이 바뀌겠네요. 학교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책 듣는 거지만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꽂아서 바로 하니까 그렇게 미래학.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미래에 곧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교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MIT나 하버드 같은 데서 온라인 강좌를 열거든요. 지금 뭐 EBS라든지 아니면 스타 강사들이 온라인 하잖아요. 그럼 온라인 과외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학원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MIT 서울대에서도 온라인으로 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강의들을 일반인들이 들을 수 있게 강의들을 올리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와서 인터랙티브하게 이렇게 듣는 거 하고 이걸 녹화해 갖고 집에서 들으라고 그러면 듣겠어요? 가서 뭐 딴 거 하지 뭐 저거 뭐 1박 2일 같은 거 보지 이거 완전 아주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런 그 콘서트나 강의나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온라인 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상당히 보조적인 거고 배웠는데 잘 모르는 거는 그런 걸 봐갖고 보조적인 걸 하지만 그게 메인으로 그런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계속해서 여쭙는 이유는 기술의 발달 얘기하는 중간중간 계속 그렇게까지 가도 될까 이런 걱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문학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이렇게 꽂고 다닐 정도로의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의존할까 이런 궁금함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다큐멘터리가 뭐였냐면 그 휴즈 웰스라는 그 우주전쟁이라는 소설 쓴 SF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가 월드 브레인이라는 소설을 썼거든요. 근데 그게 구글하고 비슷한 거예요. 구글의 체계하고 비슷한 거죠. 모든 아까 외장 하드형 그 지식을 말씀하셨는데 약간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구글링이라는 게 정말 돼서 구글 글래스 같은 게 정말 되면 그게 이길까? 외장 하드형 지식이 이길까? 뭐 이 생각도 좀 약간 들긴 합니다만, 근데 지금 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가 봐요. 저작권 문제까지도 해결이 이제 돼야 되는 거죠. 모든 지식에 이 라이브러리에 이제 일단 넣어야 되는 거고 구글이 되기 위해서는 검색을 통해서 공유된다는 건데 그래서 그게 좀 다큐멘터리에서 재밌게 봤던 기억도 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 약간 선생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구글 같은 그런 어떤 지식 검색과 지식의 공유 그리고 뭔가에 담는 그런 외장 하드형 지식이란 걸 좀 한번 비교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일단 있었고요. 근데 저도 선생님이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상하게 저도 이북을 선호하기도 하고 잘 읽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책이라는 것이 발달해 오면서 참 지식의 맥락을 전달하기에 되게 아주 적합한 하드웨어로 발전되어 왔다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이북을 보면서 왜 이렇게 머리에 잘 안 들어올까? 그러니까 왜 이게 뭔가 이북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하드웨어로서의 책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리터러시랑 책이라는 이 줄글 형식이 안 어울리는 건가 이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정말 동의하는 게 온라인상으로는 저는 공부라는 것, 다시 말해서 지식을 쌓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제 체감적으로 저도 거기에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세상이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도서관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유학을 할 때도 항상 페이퍼를 찾아보려면 도서관에 갔었어요. 도서관에 가갖고 이제 저널을 찾아갖고 카피를 해갖고 와서 봤는데 지금은 도서관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제가 한 꽤 오래전에 이제 미국에 이제 연구년을 갔을 때 벌써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런 걸 느끼는데 옛날에는 항상 내가 연구를 하려면 도서관을 들락거렸는데 도서관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게 느낀 게 도서관에 있는 페이퍼들이 다 내 컴퓨터로 연결이 돼서 들어오는 거죠. PDF 파일로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페이퍼는 논문은 사실 하드 카피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논문이 나한테 이제 내가 뭐 에디터하고 그런 저널이 오기는 하지만 저도 그걸 안 봐요. 들어가 갖고 클릭해 갖고 그걸 보죠. 그러니까 그건 한두 페이지 정도고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데 이제 이런 긴 소설이나 이런 두꺼운 책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도서관에 갈 일이 현재로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런 기술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관련된 논문에 한해서는. 많이 바뀌고는 있지만 어쨌든 인간의 감성을 살려줄 것들은 좀 남아 있겠다. 뭐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또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뒤에 계시네요. 잠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함께 그리고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감창 권영랑이라고 하는데요. 두 교수님께 하나씩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희가 요즘 저희 서가에 가면 검색을 하려고 드는 그 습관이 나타나더라고요. 컴퓨터에서 이렇게 검색어 치듯이 서재 앞에서도 검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더라고요. 과학이 계속 발전을 했을 때 제 생각엔 직업이 되게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식을 습득해서 전파하고 그 지식을 갖고 무언가를 다시 생산해내는 일보다는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창조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직업적 시간들이 투자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칩이 들어가고 과학이 그런 정보나 지식을 대체하며 그런 것들을 손쉽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한다면 앞으로는 직업은 어떻게 바뀔까? 사람들에게 직업 중에서 새롭게 출연할 만한 게 어떤 것이 있을까 되게 궁금해요. 제가 포스코에 새로 입사한 한 직원이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자기는 머릿속에 정보나 지식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고민인 것 같아요. 2일에 한 번씩 50만 년 동안 쌓인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데 그만큼의 양이 업데이트 되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정보를 골라 써야 될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직업이 새롭게 출현할까 되게 궁금하고요. 하나는. 그다음에 하나는 강 교수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건, 영화가 환상이나 로망이나 신화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보여주기라면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망을 따라가잖아요. 결국 일정 시간 이후에는 그 영화적인 삶으로 본인들이 다시 그런 것들을 모방해내는 쪽으로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가 영화를 잘 활용하면 그 많은 지식 정보를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미래 영화는 어떤 기능으로서 사회에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먼저 그럼 직업 이야기부터 두 분 한 분씩 대답 들어볼까요? 예, 앞에 그 말씀하신 뭐 데이터는 많고 지식은 많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잘 오가나이즈 하느냐, 아니면 어떤 새로운 어떤 직업이 생겨날지 참 그 미래를 예측하기는 힘든데, 요새 이제 이런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회자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널려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잘 오가나이즈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 분야가 생기는 것, 이걸 비주얼라이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이걸 시각화를 해갖고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 그래서 이 아주 좀 티피컬한 것 중에 이게 조금, 여기 미성년자는 없으신가요? 모르겠는데 그 연구 조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 실제로 조사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하이스쿨에서 거기는 그 성관계를 꽤 갔나 봐요. 남자 여자끼리 이렇게 하여튼 그 성관계 말고 그냥 사귀는 걸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누구랑 누구가 관계가 있나를 딱 비주얼라이즈를 하면 어떤 여학생을 필두로 하고 쫙 퍼져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마당발이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연예인들 간의 관계라든지 뭐 누가 마당발이라더라, 이렇게 이걸 비주얼라이즈를 하면 이 사람이 중심에 있구나, 이 분야에서는, 아니면 이런 데이터에서는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널려 있는 정보 중에서 캐치를 해내는 그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야의 직업들이 아마 새로 그런 관점에서는 생겨나지 않을까 하고요. 그 다음에 널려있는 분야를 그런 툴도 이용을 하지만 이렇게 오가나이즈하는 거는 이런 창의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많아서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아까도 어떤 그 신입사원이 고민을 한다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잘 오가나이즈 해갖고 어떤 방향으로 디렉션을 가지고 하느냐가 이게 창의적인 거지, 이건 뭐 공부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다각도로 뭐 이런 뭐 저런 인문학적인 거, 예능적인 거, 뭐 여러 가지의 경험을 통해 갖고 창의적인, 그것도 이제 저는 뭐 그런 그걸 뭐 잘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창의적인 뭔가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어도 그걸 잘 이용을 하려면 그런 창의적인 어떤 능력이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케빈 켈리가 한 말 중에 디지털 네이티브란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단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왜 그 아기들 보면은 진짜 막 네이티브 같이 하잖아요.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막 잠금 해제하고. 근데 아마 그 친구들이 많은 영역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직업 영역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 선생님이랑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빅데이터,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데이터 큐레이터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이제 두 번째 질문하셨던 게 참 재밌어요. 그 인문학이라는 게 자꾸 과거를 공부하는 공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영화가 제일 처음 나왔을 때 발터 베냐민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어떤 걸 얘기했냐면, 영화는 분명히 필시 독재자들이 되게 좋아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파시스트들이. 왜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니즈를, 욕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훌륭한 계몽의 매체도 될 수 있고, 어떤 점에서 선전의 도구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영화가 사실은 값싼 예술이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볼 수 있잖아요. 뭐 모나리자 작품을 원본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프랑스까지 가야 되지만, 영화는 정말 누구나 다, 이건희 회장님도 같은 영화 보고 저도 같은 영화 보잖아요. 같은 CGV 가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보편적이지만 위험한 게 바로 그런 걸 얘기했거든요. 이게 참 어쩌면 나쁜 쪽으로도 이용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데 참 재밌게도 사람은 그 욕망을 따라가는 건 좋아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누가 주입해 주는 건 참 요리조리 쏙쏙 빠져나가는 또 본능들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조금만 교육적인 거나 계몽적인 게 들어가면 의외로 사람들이 잘 빠져나오고, 애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무작정 재밌는 거는 좋아하지만 거기에 약간의 교육적 냄새가 나면 어떻게 알고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다감각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근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영화나 문학은 한편으로 끝까지 좀 오락으로 남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뭐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정말 푹 빠져서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분의 강연과 토크 즐거우셨나요?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캐리커처를 실제로 준비를 했거든요. 이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서 여러분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 함께 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